하반기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서 수익률을 업시켜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긴급 진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박세익, 채슬리 투자자문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진짜 걱정되는 게 사실 상반기에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식 모르시는 분들도 그때 쫙 몰렸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되자마자 거의 뭐 변동성도 심하고 코스피가 6천으로 쭉 가라앉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반기 이 어려운 주식시장 과연 극복이 가능할지 궁금한데 단도직입적으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주식 투자의 본질은 뭔가? 대중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기업 가치 변화에 내가 투자를 과감하게 하고. 왜냐하면 그게 왜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냐면요. 대중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하니까. 대중들이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좋아지는 것 같은데 22년 11월 달에 엔비디아가 이제 주도주를 나서게 됐던 이유는 오픈 AI의 챗 GPT 때문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AI 인프라 사이클이 시작이 됐고, 그러고 나서 23년, 24년 넘어올 때, 그때 24년 9월 달에, 그때도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겨울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야, 반도체 겨울이 온다고 하고, 주가가 또 떨어졌었는데, 생각해보면, 아니, 이 거대한 인프라 사이클이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2년 만에 끝난다고? 좀 이상한데, 거기에 저희가 의문을 갖고 과거에 여러 가지 PC 혁명, 뭐 예전에 뭐 철도 혁명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런 혁명을 얘기해 보면 1920년도에 로링 트웬티스라고 해가지고 미국 시장이 엄청 좋았을 때, 1930년대 대공황 오기 전에 그 로링 트웬티스에서 주도 섹터는 그때 당시에 마차에서 이제 자동차로 바뀔 때였거든요. 그 다음에 전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보급도 되기도 하고, 어쨌든 자동차가 이 패러다임의 변화의 주도주였어요. 근데 1920년도에 그 포드 자동차가 주가가 그렇게 막 날라고 하고 했을 때, 1950년대에 전 세계 시가총액의 1등이 뭐였냐면, 제너럴 모터스 GM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 1등이 계속 1등이 되지는 않지만, 그런 새로운 큰 패러다임이 변화되면 30년 뒤에도 보면 그 회사 주가가 1등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 뭐, 난 자동차는 잘 모르겠는데, 1920년대 저도 안 태어났어요. 몰라요. 1950년대에도 안 태어났어요.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을 했던 PC 사이클? 1980년도에 빌 게이츠가 한 사람이 한 PC를 쓰게 될 거다 해서 퍼스널 컴퓨터잖아요. 그러면 PC 혁명이 1980년대에 일어났는데, 그러면 90년, 2000년, 얼마 전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 1등 하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애플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애플이 시가총액 1등으로 2012년도에 1등이 되지만 계속 바로 밑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었죠. 그래서 그 PC 혁명이 일어나고 큰 패러다임이 변했을 때 타자기를 쓰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바뀌었는데 계속 1등이에요. 그 PC에서 핸드폰으로만 넘어갔다 뿐이지 어떻게 보면 걸어다니는 컴퓨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한 30년 동안 1등 한 것처럼, 그러면 이제 AI 뭐 우리가 쓰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끝났다. 2년 만에 끝나고 뭐 겨울이 온다. 그래서 제가 그때 모건 스탠리 반성문 쓰게 될 거라고.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슬그머니, 이번 겨울은 뭐 또 그렇게 춥지 않았다 하면서 의견을 바꿨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번에 또 뭐 이 반도체 정점 나온 얘기하면서 셀 리포트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뭐 큰 그림부터 말씀드리면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닌데, 자, 대중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한 기업 가치의 변화라고 했는데, 모두가 다 최근에 AI 하면서, 방송에서도 보면 다 이거는 뭐, 이제 뭐 2회 말이고 3회 말이고 이런 것 때문에 맞기는 맞는데,
대중들이 다 알고 있는 기업 가치 변화죠. 그러네요. 알려진. 이미 다 알려진. 예.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아니, 그동안에 위대한 기업에 올라타고 뭐 독점 기업에다가 투자하고 다 해봤는데 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지? 아, 다 알 때 투자하니까 그렇구나. 다 알 때. 왜냐면 다 알 때 투자하잖아요. 네. 주식의 속성 때문에 내재 가치에 이렇게 붙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거품이 생기게 돼 있어요. 예. 거품이. 그렇게 거품이 생기면 좋은 기업에 투자를 했지만 좋은 가격에 투자한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럴 때는 좋은 가격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좋은 가격이 항상 다시 회복을 해줘요. 그리고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폭탄 관세 25년 4월 그리고 이란 전쟁 터지면 좋은 기업의 주가가 갑자기 확 빠지잖아요. 네. 그렇죠? 확 빠지는데 이것도 다시 결국은 이 내재 가치로 빠르게 회복을 해요. 그러면 얼마 전까지 모두가 다 AI, 3년 전에는 모두가 다 우리 K 배터리 할 때, 그리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21년도에는 그때도 삼성전자 뭐 12만 원, 와 12만 원 간대, 5만 원에서 9만 원 갔는데 또 12만 원 간대. 예, 그렇게 모두가 다 열광하고 있을 때는 희한하게도 주가가 다시 빠지죠. 네, 그래서 그게 대중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할 때 내가 용기를 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모두가 다 좋다고 해서 들어가면 사실 필패예요. 필패인 거고.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태냐? 지금은 그 강세론자 중에 몇 분이 여기서는 이제 위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네. 예. 근데 맨 처음에 다 좋았다고 얘기하다가 이제 한두 명씩 리스크 나오죠. 관리해야 된다 이러면서. 나오죠. 근데 그분들의 패턴도 옛날에 보면 항상 똑같아요. 24년도에 그 엔비디아가 계속 갈 겁니다. 그냥 엔비디아만 투자하면 됩니다 했다가 그 24년 8월 달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한번 확 밀렸을 때 네. 주가가 35% 이상 빠졌는데 그때도 거기서 위험 관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위험 관리해야 됩니다. 아니, 그 AI 인프라 사이클이 끝난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인데 근데 좋은 기업이 좋은 가격이 됐는데 여기서 위험 관리를 한다고? 네. 말이 잘못된 거죠. 예.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졌을 때 위험 관리를 하는 거지. 그렇죠. 예. 가격이 착해졌는데 여기서 뭔 위험 관리를 해요? 적극 매수에. 여기는 적금 매수 네, 구간이죠. 또 우리가 투자하실 때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경우냐면요. 수익을 많이 냈어요. 많이 냈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이 가치 평가가 안 되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떨어지잖아요. 지금 딱 그런 순간. 네, 떨어지는데 들로. 예. 내가 그동안에 40%, 80% 수익 냈는데 이게 거의 이제 본전됐다는 거죠. 네. 요즘 그런 분 많잖아요. 그렇죠. 본전이 됐을 때 여기서 더 빠지면 내 원금이 손실이 나니까 예. 나는 내 원금 손실 나는 게 너무 싫어. 그게 보통 보면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가치 평가가 안 돼서 그런 거야, 솔직히.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비유를 많이 들거든요. 자, 이란 전쟁 터졌다고, 트럼프의 폭탄 관세 터졌다고, 강남에 아파트를 샀는데, 내가 17억에 샀는데 지금 이 아파트가 12억이 됐다고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냐? 아니면 17억 됐던 아파트가 25억 갔다가 다시 17억이 되면 여기서 내가 원금이 까지면 안 되니까 네. 그게 아니잖아요. 이 아파트의 가격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 전망이 중요한 것처럼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지금 그러면 반도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반도체도 많이 빠져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보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시장이 아니라 지금은 아니 이거 보험이라도 깨야 되나? 네, 지금요? 네. 그래서 사실 여기 나왔었던 5월달이랑 지금 제가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과열로 가는 국면에 나도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2배짜리 사서 2배 빠른 속도로 이제 돈을 벌 거야. 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거기서 좀 워워 이런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은 여기서는
사야죠. 아, 네. 그렇군요. 지금 너무 착한 가격이에요. 아, 그러니까 광풍을 조심하라. 그리고 사실 이제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것도 좀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다면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은 저가 매수의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착한 가격이 왔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투자 판단은 코로나 때도 그랬고 트럼프의 폭탄 관세 때도 그랬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주식을 싸게 만든 그 이슈 분석을 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근데 보통은 보면 우리가 주가가 이제 폭락하면 그 폭락하게 만든 그 이벤트, 이슈를 분석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와서 막 그런 전문가들이 이번 바이러스 사태는 뭐 백신이 어쩌고 치료제가 어쩌고 네, 뭐 네,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아니, 우리는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투자하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됐던 그래서 지금 이 회사의 가격이 폭락을 해 있는데 이 회사의 가치 대비 얼마나 싸져 있는가 그걸 따져봐야 되죠. 네. 그걸 따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필패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코로나 때 다시 반등이 들어가다가 다시 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2차 팬데믹이 나올 거니까. 2차 팬데믹이 정확하게 21년 1, 2, 3월 달에 엄청나게 나왔죠. 미국에서 하루에 26만 명, 27만 명이 감염되고 2차 팬데믹이 왔지만 페드의 저금리 정책, 통화량을 갖다가 늘리고 그런 정책에 자산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21년도 보면 기업 이익이 박살나지도 않았어요. 네. 각국의 구제금 때문에, 코로나 구제금 때문에. 그러면서 이익이 많이 났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벤트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주가가 가치 대비 얼마나 싼지 비싼지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하나 그러면 이번에 무슨 이벤트가 있었지? 무슨 이벤트 때문에 빠진 거죠? 이번에 AI 중국 모델 공습. 오, 그렇죠? 네. 모델 공습 있고 그 전에 이란 전쟁. 이란 전쟁이 있고 네. 이란 전쟁은 뭐 3월 달에 있었으니까 근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또 MOU 맺었는데 또 그죠? 또 다시 전쟁하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금리가 올라왔잖아요. 네. 네, 금리가 지금 4.5 넘었잖아요. 예. 그걸 갖다가 저는 금리에 대한 개념이 사실 전문 투자가 아니면 10년물 국채금리, 그 다음에 페드의 정책금리, 한국은행도 이번에 금리 올리고 금리가 도대체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거지? 네. 네, 좀 감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0년물 미국 국채금리 기준으로 네. 지금 4.56이다. 그러면 우리가 사우나 가서 목욕탕 가서 열탕에 45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탕 보통 보면 44, 45도 돼 있고요. 네. 46도는 우리가 못 들어갑니다. 네. 45도만 하더라도 진짜 뜨거워요. 그런데 보통 온탕이 37도, 38도, 39도, 한 41도 정도까지는 온탕이에요. 네. 우리가 감내할 수 있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떨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이런 것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45도면 물의 온도가 떨어져야 좋잖아요. 그죠? 근데 냉탕 가보잖아요. 예. 냉탕 진짜 차가운 냉탕은 16도, 15도 네. 못 들어가요. 14도면 얼음물 같아요. 예. 네, 그랬을 때 뜨거운 물을 쫙 좀 풀어서 한 28도로 만들어주면 살 것 같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금리가 지금 이란 호르무즈 해협이 휴전 협정 체결했다 했는데 그게 MOU였거든요. 우리가 기업 간에 MOU 체결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 벌게 하는구나. 이란 혁명 수비대도 알죠. 네. 시간 벌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 다시 노이즈 발생하니까 유가도 다시 80%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그러면서 전체 주식시장을 약세장으로 일시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트리거는 그냥 금리예요. 금리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되지? 금리 얘기하기 전에 하나 더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네. 우리가 아까 제가 투자의 본질에서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가치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공격 방법이고요. 네. 수비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 수비가 뭐냐면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자산에 대한 변동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변동성에 대한 위험 관리를 할 줄 아는 게 투자의 네. 본질이라는 네네. 거죠. 네. 그래서 수비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번에 월드컵에서 스페인, 아르헨티나 저는 스페인이 우승하겠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중결승까지 한 골밖에 안 내줬다는 거예요. 네. 수비가 강했다. 수비가 강한 팀이 네. 월드컵에서 우승을 해요. 아. 예, 월드컵 결승까지 올라갈 때는 공격 수비 다 잘 하기 때문인데 마지막 결국에는 우승한 팀은 수비를 잘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결국 스페인은 또 한 골도 안 먹었죠. 네. 한 골도 안 먹어서 우승을 한 거예요. 네. 그렇다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수비를 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돈을 잃지 말라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돈을 잃지 말라? 그거는 너무 막연한 개념이에요. 그죠? 돈 따려고, 돈 벌려고 투자를 하는 거지. 네네. 돈 잃으려고 주식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잃지 마라. never lose. 오케이,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how to, 어떻게. 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주식시장의 격언 중에 하나가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는 격언이에요. 수급은 모든 재료에. 6월 초에 한번 출렁했었죠. 스페이스X 상장. 그리고 금리. 네. BOJ가 금리 인상할 것 같은데 찜찜해. 2024년 8월 달에도 7월 말에 BOJ가 금리 인상하면서 와장창 무너졌거든요. 이번에도 그러면 어떡하나. 금리하고 수급이에요. 둘. 근데 스페이스X 상장이 한번 휘청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왜 반도체가 이렇게 흔들리지? 창신 메모리 상장이 있다는 거죠. 창신 메모리 상장이 7월 27일. 근데 2주, 3주 전에 7월 말에 상장할 것 같아 라고 했다가 확정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확정이 되니까 사람들이 공부하잖아요. 창신 메모리, 중국 반도체, 거기 아직까지 기술력 없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창신 메모리가 DRAM 시장 점유율에 거의 8% 정도 돼요. 근데 최근에 보면 샌디스크 52% 빠졌거든요. 예, 일본의 키옥시아도 이제 낸드 주로 하는 회사다 보니까 키옥시아, 샌디스크 다 많이 빠졌어요. 네. 하필 얘네들이 왜 더 많이 빠졌지? 네. 낸드는 양쯔 메모리가 YMTC가 올해 하반기에 또 상장을 해요. 그런데 양쯔 메모리는 시장 점유율이 13%나 돼요. 샌디스크 10%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3%인데 양쯔 메모리가 벌써 13%예요. 창신 메모리는 8%. 근데 얘네들이 경쟁력이 있어? 그럼 얘네들 내년 되면 무조건 10% 넘어요. 그리고 내년 말 되잖아요. 창신 메모리의 캐파가 마이크론하고 똑같아져요.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 3사가 과점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네. 이 과점하고 있는 시장에서 삼성,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었는데 뭐야? 창신이 마이크론 수준의 캐파를 갖게 된다고? 네. 그 물량이 28년부터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공부가 이제 창신 메모리의 상장을 앞두고 사람들이 이제서야 인지하는 거죠. 네. 인지하는데 뭘 인지? 기업 가치가 좋아지는 걸 인지한 게 아니라, 이거 반도체 3사의 물량이 통제가 안 되면서 그러면 가격이 나중에 폭락하는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한 위협을 인지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7월 달에 반도체 하락은 이 창신 메모리 상장이 크게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미 빠졌어요. 이미 빠졌으니까 이미 빠졌는데 수비를 미리 못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 정도 가격,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40% 언저리까지 빠진 가격에서는 단기적인 반등이 있을 거라는 거죠. 왜 있냐면 그전에도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겨울 리포트가 나올 때마다 확 빠져요. 네. 확 빠졌다가 나중에 다시 빠르게 반등이 들어와요. 그게 21년 7월 언저리에 그때도 항상 여러 매일 리포트를 내는데 겨울 올 것 같아. 네, 그런 얘기를 하고 네네. 하이닉스가 2021년도 3월 달에 고점을 치고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1월 달에 96,800원, 하이닉스가 155,500원으로
2021년 3월, 삼성은 1월 고점을 쳤는데 그러다가 스물스물 빠지다가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겨울 얘기 때문에 확 밀리거든요. 네. 15만 원이 7만 원대까지 빠져요. 네. 8만 원이 살짝 깨져요. 깨졌다가 나중에 거의 14만 원까지 반등이 들어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98불에서 한 40% 빠지다가 연말 되면 실적이 계속 좋아서 10월, 11월, 12월 한 2달 반 만에 네. 마이크론은 신고가가 나요. 21년 12월에서 22년 1월 달에 신고가가 나요.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빠져요. 네.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를 우리가 신경 써서 좀 보기는 봐야 되지만 항상 좀 너무 빨리 나와요. 너무 빨리 나오고 그러면 21년처럼 될 수가 있을까? 21년처럼 되려면 이번 3분기, 4분기 실적이 계속 좋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5월 달에 고점 찍고 나서 하반기에 확 무너져요. 왜냐하면 반도체 가격이 급락을 했거든요. 네. 2018년 4Q에는. 그러면 이번에 4Q에 급락을 할 건가 아니면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올 건가. 이게 관건인데 지금 최태원 회장님이 며칠 전에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내년 수요가 60에서 100%될 거라고. 60에서 수요는 100%로 늘어나는데 지금 반도체 3사 그다음에 창신하고 다 합쳐도 네. 일단 내년에 증설 물량이 거의 없어요. 그 얘기를 하신 거죠. 네. 수요는 계속 여기서 더 늘어나는데 증설 막 올해 막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다 반도체 공급 물량은 28년 돼서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걱정하셨죠. 아, 여기서 반도체 가격이 너무 더 오를까봐 걱정이라고. 그러면 2018년 하반기처럼 확 빠지는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네, 확 빠지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이때 가격이 잡아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스팟 가격이 고정 거래 가격보다도 훨씬 위에 있어요. 훨씬 위에 있다 보니까 이 고정 거래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고정거래 가격이 계속 2분기 연속 올라가는 기간 동안에는 주가가 빠지면 무조건 사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힌트 하나 더 드리면 최근에 환율이 어떻게 됐죠? 오늘 1,470원대로 네. 좀 내려왔죠. 아니 얼마 전까지 1,555원, 뭐 1,560원도 찍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반도체 외국인 매도가 많았었죠. 네, 많으면서 계속 1,550원, 40원, 30원에서 환율이 안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확 빠졌고, 근데 생뚱맞게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이 깨지고 지금 1,475원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과거 사례도 보면 하이닉스 주가가 빠지는데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국면, 뭔가 위기가 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사면 안 돼요. 예. 근데 환율도 최근에 환율이 빠지는데 반도체 가격 주가가 아니 고점 대비 35% 빠져? 그러면 과거 사례를 보면요. 환율이 빠지는데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빠질 때는 사면 항상 먹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이네요. 네. 그리고 아니 이러다가 네. 이 좀 되게 시장을 늘 좀 안 좋게 보는 분들은 어떤 구조적 약세장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부채 위기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런 장이 바로 2008년과 같은 장이라든지 아니면 AI가 이거 너무 거품이야. 네. 이 닷컴 때랑 비슷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닷컴 때도 2000년, 2001년, 2002년 급락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급락을 할 때는 반드시 동반되는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주가가 있어요. 그게 미국의 IB들 주가예요. IB? 예, 골드만삭스, 인베스트먼트 뱅커들이죠. 예. JP 모건, 예, 모건 스탠리 주가가 못 올라가요. 예, 빌빌거려요. 네. 네, 빌빌거리다가 확 빠져요. 왜냐하면 커머셜 뱅크가 아니라 인베스트먼트 뱅크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뭐 이머징 마켓에도 투자하고 미국 주식에도 투자하고 위험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구조적 약세장이 오는 장이라면 지금처럼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수도 없고 미국의 JP 모간이나 골드만삭스가 최근처럼 신고가가 나오면 안 돼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거 2008년과 같은 상황이 오는 거 아니야? 걱정 안 하셔도 된다네요. 종합적으로 보면
이 반도체가 그동안에 5월 달에 2배짜리 레버리지, 그 다음에 뭐 증권사 중에서도 정말 잘 보는 증권사가 있고 덩달아서 나중에 막 목표가 올리면서 이익 추정치를 너무 강하게 보는 증권사가 네네. 있고 그래요. 예, 너무 최근에 보면 다들 한결같이, 그죠? 최근에 보면 증권사뿐만 아니라 뭐 이 좀 주식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다 뭐 그냥 열고였잖아요. 예. 예, 못 먹어도 고 뭐 쓰리고 예. 벌써 쓰리고 돌아갔는데 또 뭐 포고 파이브고 뭐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예, 거기에 좀 과열된 부분이었고 이 과열을 시키는 스콜이 온 거예요. 네. 예, 스콜이 왔다고 해서 이게 폭풍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이제 비발디 사계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비발디 사계의 여름 보면 2학장, 3학장 되면 여름에 이 소나기가 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한 예, 그런 부분을 연출한 그런 악장이 있지만 결국은 여름이고 그 다음에 풍요로운 가을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 하락은 좋은 주식을 이제 싸게 살 네. 예, 기회가 도래했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광풍이 분 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목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이유도 한몫을 했는데 SK하이닉스가 시간의 거래에서 고점이 300만 원까지는 갔잖아요. 많이 밀렸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면 적당한 가격이긴 한데 사실 고점에서 물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괴리가 너무 이제 커지다 보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300만 원까지는 그 고점까지는 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욕심을 내려놓으면서 바라봐야 되나요? 이번에 뭐 300만 원까지 갈지 저는 예측 못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알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단지 300만 원 가는 그 과정이 이거는 과열이기 때문에 반드시 스코어로 논다. 네, 그 스코어 가능성에 대해서는 네. 5월 달에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스코어이 왔잖아요. 왔으면 지금 이제 뭐 180만 원 언저리까지 뭐 그리고 뭐 삼성전기도 반토막이 났죠. 네. 이 상황에서 전고점을 갈 수 있다, 못 간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두려운 주가 수준에서는 두렵잖아요. 예, 두려울 때 주식 사면 항상 먹어요. 떨어져서 두렵다는 거죠. 떨어져서. 예, 계속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내 심리하고 반대로 네. 예, 역발상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두려움이 이제 막 극에 달해 있으시고 막 짜증 나고 막 이 울분을 어디 화풀이하고 싶으실 건데 화풀이는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오히려 물타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삼성전자 뭐 5만 원, 6만 원 때도 제가 아니 좋은 가격, 좋은 기업을 네.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데 8만 원, 9만 원에 물려서 8층 구조대 오냐요, 9층에 저는 갇혀 있어요 하는 분들한테 그분들한테 물타기 하시라고. 아니 네. 9만 원에 샀는데 왜 5만 원에 못 사시냐는 네, 거죠. 네, 네. 무서우세요. 9만 원이 마이너스 지금 40% 50% 되니까 못 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착해져 있으니까 오히려 용기 있게 사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때도 계속 이제 물타기 하셔라.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린 게 그렇다고 본전돼서 팔지는 마시라고. 네, 물타기해서 주식 본전하려고 하시는 그렇죠. 거 아니잖아요 하면서. 네. 왜냐하면 반도체는 3, 4년마다 항상 정고점 돌파하니까. 네, 그래서 물타기 하시라고 했던 거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창신 메모리랑 양적 메모리가 분명히 위협적인 존재는 맞는데 결국 이게 어마어마한 장치 산업이거든요. 그리고 뭐 독일, 뭐 다른 데 프랑스 반도체 없잖아요. 네. 일본도 키옥시아 겨우 이렇게 하이닉스가 들어가서 살려놓은 예, 그 뭐 반도체 수요가 워낙 커지는데 창신하고 양쯔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중국 시장에 점유율을 가져갈 거예요. 예, 가져갈 거지만 워낙 이제 시장 자체가 커지고 그 이번에 강세론자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자율주행 있고 로봇 있고 온갖 방산에 다 반도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결국은 3, 4년 안에 또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물타기 해야죠. 지금이 딱 그런 적기다. 네. 근데 네. 물타기를 해서
3개월 안에 전고점 돌파, 6개월 안에 전고점 돌파하느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여기서 잠깐 제가 이 질문을 꼭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2배짜리는 괜찮아요. 네. 네, 괜찮은데 절대 2배짜리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인버스, 고버스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이 2배짜리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내일 변동성의 2배인 거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2배 갖고 가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걸 계속 그 차이점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던 건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 왜 하필 또 이번 5월달 5월 27일 그렇게 주가가, 반도체는 사이클 기업인데 사이클의 거의 고점처럼 보이는 이 영역에서 꼭 출시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타이밍. 네. 그러면 ETF는 누가 출시하는 거죠? 증권사인가요? 운용사. 운용사잖아요. 네. 그렇죠? ETF 운용사예요. 그러면 운용사 입장에서는, 운용사는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운용사가 펀드를 출시하는데, 많이 팔려서 소위 말하는 AUM, Asset Under Management라고, 수탁고가 많아지면 수탁고 곱하기 운용 보수니까 많이 팔릴 ETF를 만들겠죠. 네. 네, 그게 뭐 자본주의의 속성이니까. 그런데 많이 팔리는 ETF가 보통 보면 되게 과열로 치닫고 있는 섹터를 ETF를 만들면 잘 팔리죠. 그럴 수밖에 그게 없겠네요. 23년도에 정확하게 고점에서 2차 전지 2배짜리 ETF가 나왔던 거랑 똑같아요. 네. 많이 팔릴 거니까. 네. 그럼 이번에도 똑같아요. 운용사 입장에서는 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2배짜리 만들면 그러면 잘 팔릴 거다. 핫하니까. 핫하니까. 그러면 시점이 잘못됐던 거죠. 그렇군요. 시점과 가격이 그런 얘기가 있었어야죠. 그 운용사에서. 근데 지금 이걸 출시를 하면 앞으로 6개월, 1년 뒤에 이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의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 네. 네, 그걸 전망을 해봤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출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야죠. 네, 저는 그게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불장으로 가는 그 상반기에 사실 반도체가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면 2차 전지, 바이오, 특히나 이제 코스닥 자금은 뭐 말라버린 정책적인 막 그런 수혜를 기대함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붙진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적극 매수의 구간이라고 하셨는데 반도체 말고 이외의 영역에서도 수익을 날 수 있는 왕자의 자리 노릴 수 있을까요? 네. 네. 지금 코스닥 지수가 고점 대비 35%나 빠져 있죠. 뭐 저희 회사는 퀀트 분석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번 하반기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 들었는데, 자, 2, 3년 전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던 2차 전지 23년 연말에 24년 4월 달까지는 웬만하면 코스닥 투자하신 분들 네. 정리하시라고. 왜냐하면 네. 짝수에 우리나라 코스닥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7.8%예요. 짝수의 짝수의 평균 수익률이 그동안에 25년 동안 짝수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7.8이에요. 근데 홀수의 코스닥의 평균 수익률은 39.9%예요. 40% 수익이 나요. 그렇게나 급반전해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예. 그래서 23년도에 2차 전지 불을 뿜었죠. 7월 달까지. 근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짝수의 영역으로 넘어가는데, 그게 홀수의 돈을 벌어서 짝수에는 지켜라. 저는 이제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탈출해야 되냐면 4월까지예요. 4월까지.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4월 달까지 코스피 소형주 코스닥 좋다가 망가지잖아요. 네. 짝수의 요 하반기가 조심해야 되는, 늘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월, 6월, 7월 네. 사실 뭐 박살 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퀀트적인 걸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코스닥 답 없어. 코스닥은 안 돼. 코스닥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안 돼 하거든요. 짝수의 마이너스 17.8%예요. 평균 수익률이. 손실률이죠. 그런데 그러면 홀수에 그렇게 좋아져?
홀수의 투자는 언제 하냐면 짝수의 10월 말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올해 10월이네요. 네, 올해 10월 말에 투자해가지고 11월, 12월, 1, 2, 3, 4, 5 보통은 홀수에는 7월 달에 파는 게 좋아요. 아까 23년 7월. 하반기 딱 시작했을 때. 네. 네. 홀수에 하반기 딱 시작하는 딱 더워질 때. 네,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그래서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코스닥 안에 바이오, 그 다음에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자, 네. 엔터테인먼트. 네.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야? 왜? 코스닥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 코스닥의 그 수익률을 더 악화시키고 좀 덜 악화시키고 그게 이제 금리가 있다는 거죠. 금리가. 네. 네. 금리는 최근에 바이오 2차 전지도 다시 많이 빠졌잖아요. 금리는 돈이 많은 사람은 금리가 이렇게 높아 와 1%, 1.5% 예금하다가 4%, 5% 해주니까 좋죠. 네. 이자를 많이 받으니까. 돈이 많은 사람한테는 유리하고 돈이 없어서 뭔가를 돈을 땡겨와서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죽을 맛인 거죠. 네. 근데 10년물 국제금리 올라가고 한국은행이 금리 올리고 그러니까 죽을 맛인 거예요. 돈을 끌어와서 투자를 해야 되는 네. 그 대표적인 업종이 바이오랑 2차 전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올해 10월 말부터 내년 7월까지 수급이 돌아와요. 수급이 돌아오는데 여기서 많이 빠졌는데 얼마나 강하게 올라갈까는 금리가 결정을 해요. 네. 네. 네, 그래서 올해 말부터 내년에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 때 또 하나 당부드리는 거는 삼성전자 올라올 때 본전에 파시지 마시라고 한 것처럼 내년 이제 상반기하고 강세장이 도래했을 때 금리가 만약에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는 걸 어떻게 우리가 눈치채냐면 CPI가 떨어지는 걸 보면 돼요. 물가지표가요. 네. 네. 근데 최근에 CPI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죠. 네, 2.3에서 4.2 갔다가 3.5까지 뚝 떨어졌거든요. 그게 이제 유가도 영향을 주긴 할 건데 그래서 유가랑 CPI의 동향을 보면서 와 금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떨어지네 하면 4.56 가 있던 금리가 네. 4%가 깨지고 3.8이 되고 3.7이 계속 금리가 떨어질 때는 이번에 반도체를 계속 끌고 갔었어야 되는 것처럼 바이오도 이제 충분히 굉장한 보상을 해줄 거예요. 네. 네, 그 보상을 충분히 다 먹고 파셔야 돼요. 네. 근데 언제까지? 내년 한 7월 달까지는 7월까지. 네. 조금 장이 좋잖아요. 그러면 내년 연말까지 금리가 만약에 계속 떨어져주면 내년 연말까지 되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삼전 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갈 수 있는 2차 전지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공식 아닌 공식을 딱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말 정리가 잘 됐는데 이 외에 돈을 벌 수 있는 투자처가 또 있을런지요? 네. 요건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네. 최근에 이 퇴직연금 시장에서 주식으로 넘어오면서 그죠? 네. 이제 그 빅 머니 무브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다가 시장이 이제 확 빠지니까 훅 놀래서 네. 걱정들을 많이 하실 건데 퇴직연금 시장에서 예금에 묶여 있던 돈들이 주식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제일 수혜를 받던 거는 사실 증권주잖아요. 그죠? 근데 키움증권 같은 회사의 주가를 보면 시황을 정확하게 반영을 해요. 네, 시황을 반영을 하면서 최근에 키움증권이 5개월 연속 음봉 나고 있어요. 네. 벌써. 네.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꺾어지면서 6월 달에 9,300 같은 게 7월 한 달 만에 막 이렇게 급락한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데 실제로 키움증권 주가는 그 전부터 빠지고 있었어요. 네, 시장이 약세장으로 전환될 걸 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증권업의 이 구조적 성장이 끝났나? 안 끝났죠. 그래서 이번에 좀 충분히 빠지면 10월 말 전에 우리가 또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 중에 하나는 증권업이고요. 네. 이것저것 따져보면 안 좋은 게 없어요. 지금요? 네, 왜냐하면 내수, 백화점, 뭐 유통 이런 부분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돈을 엄청 쓰고 있죠.
엔터테인먼트, BTS 이번에 월드컵 중간 결승전에 하프타임에 그죠? 나와서 엄청 자랑스럽잖아요. 그 바로 직전에 어디서 공연을 한 줄 아세요? 어디서요?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예, 난리 났죠. 9만 명 이상이 동원돼 가지고 그런 거 보면 돈 잘 버는데 주가만 약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전형적으로 이 짝수에 안 된다고. 그것도 그래요? 네, 그 그것도 여러 번 있어요? 말씀드렸는데 네. 짝수에 보면 짝수에 올림픽하고 월드컵 다 있잖아요. 그죠? 예, 2년마다 올림픽 있고 2년 뒤에는 월드컵 있고 네. 2년 뒤에 또 올림픽 있고 월드컵 있고 그 다음에 짝수에 전부 선거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 선거랑 스포츠 이벤트는 우리의 눈을 빼앗아가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나 내가 좋아하는 그런 엔터테인먼트의 그런 공연들을 보다가도 선거 이번에 선거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야 월드컵 이번에 누가 올라가는 거야. 네, 굉장한 대체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요 선거랑 스포츠는 말 그대로 이벤트예요. 단발성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또 엔터테인먼트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네. 네, 그렇게 보면 안 올라갈 만한 섹터가 안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퇴직연금 계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내가 샀더니 ETF 샀더니 막 마이너스 나니까 막 많이 걱정들 되실 건데 네. 뭐 코덱스 200, 코스닥 150, 그다음에 뭐 웬만한 섹터 ETF 저는 다 좋아 보여요. 그래요. 예, 하물며 뭐 그동안에 이제 조방원도 많이 빠져 있거든요. 네. 가격이 되게 다 착해 있기 때문에 네. 잘 모르시겠으면 일단 나는 너무나 이제 이 섹터 이런 거에 난 잘 몰라. 그러면 그냥 코덱스 200 같은 예, 우리나라 코스피 200 그다음에 코스닥 150 네네. 그냥 이 지수 ETF 사셔도 돼요. 근데 내가 조금 더 그래? 뭐 월드컵하고 이런 거 선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가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엔터테인먼트 섹터 ETF 네. 그런 식으로 지수 ETF 플러스 내가 공부해 보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던데 하는 섹터 ETF를 그런 걸 갖다가 지수 ETF 60% 섹터 ETF를 10 아니면 5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지금 좋은 가격을 잘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사실 개인 투자분들 고민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전략을 착착착 또 세워주시고 그게 업이시잖아요. 네. 근데 개인 투자자의 입장으로는 솔직히 지금도 굉장히 괜찮은 가격이 많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담고 싶은 종목이 많거든요. 그럼 자기 계좌에 10개, 20개, 30개 이렇게 늘어나기 마련인데 또 혹자는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 딱 종목 3가지, 뭐 5가지 안에서 해야지 그렇게 벌리면 안 된다. 근데 개인 투자를 하다 보면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명확해요. 네. 고수일수록 네. 압축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요. 그거는 네. 어쩔 수 없는 그 공식이군요. 그렇죠. 찐 고수들이 다 저한테 얘기해요. 목숨 걸고 주식 해봤냐고. 내가 투자하는 종목에 대해서 나는 그 공장에 그 공장 입구에 차를 세워놓고 왔다 갔다 하는 트럭을 체크한대요. 그리고 좀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네. 무슨 성장 산업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 그 기업이 리크루팅 사이트 들어가서 그 관련 인력을 뽑는지 그런 것까지 체크해요. 네. 그 정도 체크를 할 실력이 안 되면 압축하시면 안 돼요. 예. 압축하시면 안 돼요. 그냥 널려놓고 네. 그냥 요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봐서. 네. 압축하라고 해가지고 3년 전에 2차 전지 압축 제가 봤을 때는 초보자들이 뭔가에 압축하잖아요.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전무님 보여드리기 참 정말 부끄러운데 다이소라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다이소라서 다행이다는. 네. 40종목, 60종목이라서 오히려 다행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초보들인데 초보 투자자들이 뭔 압축을 해요. 뭘 안다고. 저도 항상 그게 의문이었거든요. 종목을 압축해서 가라고 하는데 그게 만약 확 꺾이면 전체 비중을 많이 실었는데 그것만큼 되게 그 고생스러운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리고 하다 보면 이게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워런 버핏이 애플 주식 되게 오래 들고 오셨잖아요. 네. 2016년부터.
하셨고, 최근에 엔비디아가 시총 1등 될 때 샀어도 일단 먹었어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 삼성전자였잖아요. 네네네. 시가총액 1등이었기 때문에 계속 샀더니 결국은 수익 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시가총액 1등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조금 그 산업 내의 1등 기업들, 그 산업 내의 1등 기업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 기업 하나만, 한 놈만 뭐 팬다는 말처럼. 네. 예. 그렇게 하시면 일단은 터질 일은 별로 없어요. 터질 일은 별로 없는데, 보통 연예인 주식 망한 스토리 보면 잡주를 해서 그렇잖아요. 잡주를. 네네네. 네, 그 잡주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되게 쉬운 방법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그 회사에 취직한다고 했을 때, 아, 싫으면 안 된다. 네, 어느 회사에 취직하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23년도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팔아서 에코프로 사라나 이런 얘기는 에코프로 기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이한테 야, 너 뭔 삼성전자를 다니고 있어. 삼성전자 나와서 에코프로 가고, 그 다음에 연예인들 잡주 망한 스토리. 네. 삼성전자 잘 다니고 있는 조카 보고 너 거기 나와서 거기 가라? 영업이익 지금 4년 연속 적자인 회사가 뭔가 잘 될 것 같으니까 이 회사 가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좋은 기업의 기준은 어떤 기업인가? 우리 남편이 아니면 내 자식이 들어갔으면 하는 회사. 그 다음에는 좋은 가격. 네. 좋은 가격인데, 좋은 가격의 기준은 피터 린치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칵테일 파티에 갔을 때 아무도 내 옆에 안 올 때, 주식이 폭락했을 때, 네. 아무도 내 옆에 안 올 때. 근데 어떨 때 딱 갔더니 뭐 여기저기서 이제 다 주식 얘기만 하고 있을 때, 그때는 위험 신호. 그때가 위험 신호라고 네. 피터 린치도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에도 똑같죠. 그죠? 2018년도 장이 폭락하기 전에 2017년 연말에 보면 두 부류가 있었어요. 송년회 때. 네. 한쪽에 영차, 한쪽에는 존버 막 외치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이쪽은 비트코인, 네. 이쪽은 신라제. 네. 네. 예. 그렇게 모두가 열광할 때는 조용히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소문난 잔치에 먹을 네. 거 없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너무 소문난 주식은 일단 좀 피하자. 동학개미 스승으로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좋은 포트폴리오 나만의 그걸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 팁을 좀 전수해 주십시오. 솔직히 저는 보면 많은 분들이 뭔가 정보를 알려고 하고 뭐가 유망해요 하면서 시장을 알려고 하고 종목을 알려고 하고 하지 않아요. GP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지기에 대한 공부를 너무 안 하신다는 생각을 해요. 나 자신에 대한 공부를 안 하고 네. 이 주식 바닥에 참여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공부를 잘 안 하죠. 그래서 네. 인문학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 인문학적인 소양이 다 갖춰져야 산업에 대한 공부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공부까지 돼야 주식 투자를 잘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사람에 대한 공부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일단은 대중심리는 까지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은 내 적성하고 나의 성격을 알아야 돼요. 내가 소심한 성격인데 성장주 못해요. 네. 그죠? 소심하고 세심한 성격이면 배당주 투자가 맞아요. 예. 하지만은 나는 세심한 거가 아니라 그냥 크게 예. 승부를 걸어서 나는 그런 수익을 내는 게 좋아.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 나 그거 견딜 수 있어.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성장주 투자 하셔야 되죠. 네. 그래서 일단은 나만의 필살기가 생기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부대함. 나는 어떤 사람인가. 네. 예, 그것부터 이제 공부를 하셔서 나에 대한 공부가 일단 되고 나면 나에 맞는 이제 투자법을 찾으셔야 돼요. 네, 그렇게 나에 맞는 투자법을 찾아야 롱런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신을 잘 아는 길이 투자를 잘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투자가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네, 말씀드리고, 그 60대 여성분이 수익률 제일 좋죠. 20대 남성이 수익률 제일 안 좋았잖아요. 왜 그럴까? 아니, 순발력? 20대 남성이 훨씬 더, 이 AI 트렌드라든지,
뭐 기술적인 변화 이런 거 훨씬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60대 여성분이 수익률이 더 좋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는 어머니 따라서 시장을 자주 다녔거든요. 부산의 국제시장, 서울의 동대문 평화시장, 네, 남대문 시장. 그 시장을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배운 거는 시장에서 얘기하는 가격이 다 합리적인 가격은 아니다라는 걸 배웠어요. 왜냐하면 이거 얼마예요? 5만 원? 근데 어머니가 5만 원이 안 사요. 3만 원, 3만 원이면 안 사요 하면서 가버리세요. 실 때 되게 부끄러웠어요. 아니 5만 원이라고 하는데 네. 5만 원 드려야지. 그런데 딱 돌아서면 불러요. 아유 아주머니 3만 원에 가져가시라고. 시장에서 팔리는 가격이 다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다는 거죠. 가격에 왜곡도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된 가격들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사려고 하는 제품에 대한 적정 가격은 얼마인가. 여기에 대한 연습이 돼야 되는데 어머니들은 시장에서도 하고 마트 가서도 계속 그 연습을 하시잖아요. 여기 우유가 4,600원이네? 저기는 요구르트 2개나 끼워주는데? 그쵸? 여기는 1+1이니까 이거는 실제 하나당 2,600원이고. 그게 내가 주식을 살 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똑같이. 그래서 좋은 기업을 어쨌든 좋은 가격에 살려고 하는 그 버릇을 기르시라는 거죠. 그 버릇은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그 습관이 되셔야 돼요. 그 습관 중에 하나가 부자들일수록 그 현금 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내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돈을 찾으면 수수료 빵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편의점에 있는 거 뭐 1,200원, 1,300원. 그러니까 뭐 이왕 돈을 찾을 거면 10만 원을 찾으면 1,300원인데 10,000원을 찾으면 1,300원. 10,000원 찾아도 1,300원이에요. 13%를 떼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가격에 사는 걸 항상 습관을 들여야 되고 내가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개념, 그런 코스트 오브 캐피탈이라고도 하는데 이 자본 조달 비용이 얼마가 되는가, 이 코스트와 적정한 가격을 내가 지불하고 주식을 사는 건지 이런 부분을 연습을 쭉 하시면 주식이 그렇게 어려운 영역은 아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주식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때때로 이렇게 긴급 진단 해주셔서 많은 분들 좀 도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기업에 투자하면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큰 자산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변동성이 우리가 잘 보면 내가 주식을 팔고 싶은데 훨씬 더 비싸게도 팔 수가 있고요.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을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또 변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많이 힘드실 건데 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최근에 계좌가 손실이 나거나 내가 이익 난 걸 다 토해냈다라고 하시는데 이 변동성을 이번에 잘 이용하시면 하반기까지 틀림없이 이 계좌 수익률을 다시 회복시키는 기회로 활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변동성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계좌를 반드시 다 회복시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세요.